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4강, 95강일 겁니다. 오늘은 그 이재근 그 MOA S&P 그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 목포대학 그 고 총장님 남도 그 섬 이야기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또 우리 정필수 박사님 또 안강훈 대표님 그 이진환 교수님 이렇게 보이시는데 축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장신 정필수 박사님 오랜만에 축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화 채널을 유지했다는 것이 어느새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빠졌더니 굉장히 어색하고 오래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100차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좀 뿌듯해지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등산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정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뭔가 항상 어려움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차라는 고지 점령을 앞에 두고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영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0차 때는 아마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다 같이 축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임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축하를 받고 축하해주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지적 역량이 더 함축되고 더 성장된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스스로 쌓아가는 이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의지가 모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근 MOA 쇼핑의 이재근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선박매매 중개업에 관한 이야기, 얼핏 들으면 이게 선박매매 중개업이 선박이라는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중개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를 떠나서 해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박의 소유권 이전 혹은 선박의 매매 및 구매에 따르는 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선박 매매 시장에 직접 참여를 못했고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생소한 분야로 느끼긴 합니다만은, 선박이라는 거대한 부동산이죠. 이 거대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는 어떤 시장에서나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글로벌 레벨로 올라서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박매매 중개업이 필요한 분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이재근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분야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그 소개를 해 주신다니까 상당히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96강에서는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님께서 들려주실 섬과 바다 이야기인데, 그 섬과 바다 이야기를 오늘날의 그 섬과 바다 문제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쭉 고찰하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섬이 갖고 있는 우리가 몰랐던 숨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 섬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섬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섬이 육지화가 자꾸 진행이 됨에 따라서 교량으로 연결되니까 교량으로 연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섬에서 이제 해소가 되어 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무안 앞바다에 떠 있던 7개의 섬을 쭉 연결한 천사대교가 벌써 개통한 지가 한 5, 6년 됐죠. 그래서 이 무안군에서 섬이 1000개라고 해서 천사대교라고 했었습니다만은 1000개에서 많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섬은 우리의 바다로 가는 그 문화, 바다를 통한 그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살아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해양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가까이 끌어오는데 섬에 관한 문화를 꼭 반드시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오늘 고석규 전 총장님께서 그 남도의 섬과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니 이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두 분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인사말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침 고석규 총장님께서 이미 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제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좀 감사합니다. 뒤에 일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우리 또 다른 저장이신 우리 안광은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또 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위로도 드리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외 출장도 다녀오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먼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셨던 또 의지를 많이 했던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작고하신 날 아침에도 물론 조금 아프셨지만 이제 모든 게 정상이었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밤에 저한테 연락받고 한 2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종은 뵙지 못했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가장 존경했고 했던 어머님이라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지만 또 우리 바다 모임의 모든 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또 같이 위로를 해주셔서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멘탈이 와서 5일 동안 잠도 못 잤고 식사를 하나도 못 했었는데도 유로브의 가스텍하고 SMM하고 또 그리스 선주들을 만나러 갔던 이유는 그래도 고객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그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다녀왔는데 한 2주 동안 좀 비웠지만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에 저 자신의 어떤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현대중공업 그동안 이제 사장을 계속 역임해 왔지만 한국 조선해양 사장을 겸임하게 됐고 또 저희가 목포에 있는 현대엔진이라는 또 회사를 하나 인수를 저희가 물론 했었지만 이제 합작회사를 완전히 인수를 했고 또 지금 사우디 아람코에 존소하고 엔진 회사하고 여러 가지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선소도 굉장히 크게 설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4가지 회사를 또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 보직을 또 맡게 돼서 좀 많이 바쁜 가운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뵙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좀 자주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우리가 그 바다 모임에서 이제 95, 96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유럽의 가스텍 4일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했던 4일 동안에 걸쳤던 가스텍과 함부르크에서 했던 SMM에 갔었고 또 그리스 아테네에서 100여 명의 이제 사주, 선주, 화주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2번의 2일에 걸쳐서 한 4시간 동안의 장시간의 토론과 이제 포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만찬을 이틀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번에 이제 본 내용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동향들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는 이번에 가스텍하고 SMM 가서 물론 이제 가셔서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급속히 있었다. 그중에 첫째는 기술의 변화가 급속도로 달라져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선과 해양과 물류가 모두 다 통합된 그런 기술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 변화가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급속도로 지금 달라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모두 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변화, 그러니까 선주와 화주와 물류 또 물주가 모두 다 뭐 해운선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 다 굉장히 큰 생각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힘든 어떤 시대의 변화로 왔다라는 게였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기술의 변화도 똑같이 세 가지가 공존하면서 변하고 있고,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국제 정세도 똑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딥체인지라는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전시에 나왔던 각 회사가 말한 미래의 기술, 미래의 변화, 이런 미래의 환경 여건들이 이렇게 딥체인지하고 있다. 또 딥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 2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얘기했는데 이미 그것은 옛날로 다 지나갔다. 새로운 20년, 30년 후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실제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이틀 동안 그리스 포럼에서 화주, 선주, 해운회사 또 뭐 신매니모터리 모두 참가하는, 거기는 CTO, CEO 뭐 사주까지 다 참여하는, 투자자까지 참여하는 굉장히 큰 포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제는 뭐 디카보네이제이션도 있었고, 뭐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있었고, 디지털 트윈도 있었고, 뭐 메타박스도 있었고, 다 블록체인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미 상당수 진보된 상황들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공존하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조선소가 수주를 뭐 얼마큼 많이 해서 지금 신문 방송에 보면 뭐 우리가 세계 최고네 하지만 뒤돌아보면 중국이나 다른 데도 그만큼 다 따라왔고, 일부 뭐 지금 약간 현실에 뒤처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 물류 시장도 우리가 HMM이 지금 뭐 6조를 벌었다 몇 조를 벌었다 하지만 지금 뭐 머스크라인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MSC라든지 뭐 EPS라든지 굉장히 그런 나라 선주 화주들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뭐 도전을 하고 있고 물리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뭐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물동량의 물류인 지수가 며칠 만에 수십 %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 왜 현대상선이 주가가 계속 손익이 뭐 몇 조씩 난다고 해도 왜 안 올라갈까? 또 뭐 조선 산업이 전 세계 수출을 제일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맨날 적자를 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제가 우리 이 바다 모임에 올려드리겠지만,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위치가 어딘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그다음 그들과 경쟁을 할 돌파구가 있는지, 과연 경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안 좋아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거는 정말 착각이다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같이 준비를 해두고, 특히 우리 이 모임에는 뭐 조선 사업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물류나 해운사원 하시는 분이나 또 교수님 모든 분들이 모든 지식의 공유를 하면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는 한 번 더 상당히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미래적인 것을 공존시키면서 우리가 융합을 하는 그런 형태에서 미래에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제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가장 심각한 게 국제 정세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급격히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팽배한 시각을 이번에 낱낱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들 준비도 하고 또 열심히들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떤 이런 지식도 공유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앞날을 준비해야만 미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미래는 10년 후, 20년 후, 50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1년 후, 2년 후가 미래다, 가까운 미래다. 근데 그 가까운 미래가 너무 변화가 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매 주마다 격주마다 이렇게 많은 토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이 발표자분들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이 모든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미래 도전하는 그런 지식의 공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재용 교수님과 고석규 총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때로는 아픈 일도 있지만 때로는 즐거운 일,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일, 이런 것도 우리 강의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세상이지만 또 같이 힘을 합친다면 빠르게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도 보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많은 격려도 해주셔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 대표님께서 이제 세계 정세 또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겸손하게 잘 다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말이죠. 이제 목포해양대학교 한훈희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고 총장님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셔서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교수님 소리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잘 들렸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최선을 저기 한번 고쳐보고요. 일단은 네네. 다음 순서인 우리 이진환 교수님 먼저 축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이진환 예. 교수님. 지금 예, 우리 안녕하세요. 고려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언이라고 아세안 문제 연구소 또 소장님으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축사하시는 분을 보니 제가 축사할 자격이 안 되는데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사 오늘 고석 교수님과 같은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과 같은 해상법, 해운, 조선, 선박금융, 해양환경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이 바다 모임에서 엿듣고
나름대로 인문학의 입장에서 역사학의 입장에서 그 다른 학문들을 체화하고 통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도 뭐 출석률이 90% 이상 되는 약간의 중독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고석규 선생님은 역사학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시지만 혹시 해양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선생님께서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그 향촌사, 조선 후기 향촌사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목포대학에 자리를 잡으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로 그 지역과 관련된 호남, 해양, 목포,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게 섬과 관련된 분야의 그 다양한 그 연구 업적들을 남기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려시대 하면서 이제 그 서남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고려 초의 그 쟁패지지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강연을 듣고 저도 그 남도 지역의 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기회가 되는 한 꼭 열심히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이크 끄졌습니다. 하론이 총장님이 영상을 보내주셔갖고 우리가 이미 망에서 공유를 했는데 그 우리 조교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좀 고쳐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이재근 사장 마치고 나서 좀 영상을 좀 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재근 그 사장님으로부터 그 이제 선박 매매 중개업입니다. S&P 브로커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 한 척 사고 팔면 아마 수수료가 성가의 뭐 1%인가 뭐 이렇게 받는데 그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아마 경기가 좋아가지고 2021년, 22년 이 사장님 아주 대박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 MOA shipping이라고요. 저희 그 뭐 조그만한 선박 중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뭐 평소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또 이렇게 토요일 강의를 참석을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해운업계, 조선업계, 물류업계, 또 학계 최고 전문가님들 앞에서 제가 강의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선박 매매 중개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뭐 가볍게 얘기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P 브로커는 저희 선박을 사고 파는 중개인입니다. 흔히들 저희 생각하시는 부동산 중개인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박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인은 그 보통 뭐 월세나 매매나 전세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 취급을 하는데, 선박 중개인은 뭐 용선 계약을 맡아서 하는 중개회사가 있고요. 또 저희 같이 매매 계약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선박은 상선 종류고요. 뭐 상선은 벌크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여객선, 롤러선, 그리고 특수선, 이 정도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부 다들 아시는 상황이라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을 도입하고 처분할 때는 선박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신조 발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조 발주를 한 선박을 리세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선 매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체선 매매가 있습니다. S&P 브로커는 선박을 사고 팔 때 그 중간에서 계약이 잘 성립되도록 조율하고 또 계약서에 잘 반영을 해서 계약 당사자 상방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통상 선박 매매 금액 1% 정도가 수수료가 되고요.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도 커미션 어그리먼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브로커 중에서 차타링 브로커는 통상 용선료 기준으로 1.25%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선박 매매 중개의 경우에는 한 곳 브로커당 1%씩 셀러 브로커가 있고 바이어 브로커가 있으면 셀러는 2%의 수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희 한국 그 중개 수수료 체계에서는 셀러도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바이어도 지불을 하는데 선박 매매는 영미법 체계가 준용이 되니까 셀러가 양쪽 2%면 2% 수수료 전체를 부담을 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저희 브로커라고 그러면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등쳐먹는 나쁜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지만은 저희 해운이 유래된 영국 쪽에서 보면 뭐 최적의 조건과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능력 있는 브로커를 아주 존중하는 문화가 있고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브로커를 통해서 선박 매매 계약이나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뭐 S&P 브로커의 덕목이라고 하면 일단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뢰성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박 매매 중개를 한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해운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언제 도입하고 매각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해운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 선박 시장이 해운 시장이 호황이어서 지금 사고 또 나중에 불황이 되면 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호황에 산다는 뜻은 고가의 선박을 매입한다는 뜻이므로 그 원가가 매입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불황의 선박을 판다는 것은 그만큼 또 선박 가격이 다운이 돼서 그렇게 호황에 사고 불황에 사는 것보다는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아야 됩니다. 선박 가격이 저점에 산다는 것은 일단은 이 호황기가 끝날 시점,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호황기가 끝날 시점이라고 보는, 호황기라고 하면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운임 수준이 고가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박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이때 언제 사야 될지 그 매매 시점을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 선주가 그 매매 시점을 정할 때 우리가 브로커로서 언제 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S&P 브로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 브로커 국가는 뭐 세계에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가에 그 해운 브로커가 있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는 해운이 유래된 영국이나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에서 서유럽계 브로커 회사가 가장 많이 있고요.
여기 브로커 회사들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큰 메이저 브로커 회사이면서 세계의 브로커 업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뭐 개별 선주의 스텝처럼 일하는 하우스 브로커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약해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브로커도 많습니다. 그리스가 지금 세계 해운 1등 국가인데 그만큼 또 크고 작은 많은 브로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유럽계 브로커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제대국 가장 큰 경제대국은 또 역시 중국계 국가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많은 브로커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조선 국가로서 또 해운 국가로서 상당 기간 지내오면서 많은 브로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뭐 대형 브로커 회사를 꿈꾸는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현재 대형 브로커 회사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뭐 중소형 브로커로 지금 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뭐 대형 선주이든지 아니면 뭐 국책은행이든지 아니면 국책기관일지라도 한국 국책기관 입장에서 봐도 저희 같은 그 소형 S&P 브로커 회사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의지할 만한 능력이 저희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브로커 회사의 일상을 보자면 제가 저희 이게 워드로 띄워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아웃룩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웃룩 지금 보이시나요? 공유가 보이십니까? 예,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예, 예. 이건 뭐 저희가 뭐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뭐 항상 확인하는 뭐 저희 이메일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일상은 저희가 그 아웃룩을 통해서 지금 띄어져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탱커 SG 프렌드십이라는 배를 외국에 있는 브로커가 외국에 있는 브로커가 서큘레이션 시킨 거고요. 이러한 배가 있는데 이런 배를 좀 팔아달라 그런 서큘레이션입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다 확인해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선박을 저희는 아침에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바이어가 찾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박을 그 회사에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메일 통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전화라든가 아니면 스카이프, 왓츠앱, 위챗이라는 이런 SNS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일단 선박 매매 계약은 뭐 일종의 계약이고요. 뭐 그 통상 둘이서 서로의 의사를 합의하는 행위인데 뭐 이거는 뭐 모두 알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을 할 때 갑이 을에게 물건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는다. 이 단순한 얘기를 그 문서로 작성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약 시점과 그 물건을 제공하는 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계약 위반 될 때 페널티를 물기 위해서 계약금 조항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할 때 제공하기로 한 물건하고 또 나중에 실제로 인도하는 물건이 다를 경우에는 그 페널티 조항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갑이 제공할 서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갑이 진정한 물건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서류,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서류는 즉 매수인이 선박을 등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 뭐 아니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등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명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선박 매매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선박이고요. 그리고 얼마에 살 것인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에 계약금을 걸 것인지, 통상은 10%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계약금을 셀러에게 직접 줄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잔금 지급할 때까지 보관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물건, 이 선박은 뭐 항상 항해하면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언제 인도를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할 건지,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제공하기로 한 약속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박 매매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같이 유류 대금 같은 건 따로 명시를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박 매매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로 이루어지고요. 빈코 컨트랙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표준 계약서 리스트는 쭉 나옵니다. 용선의 경우에는 일단 차타 파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매매의 경우에는 노르웨이지안 세일즈 폼 2012, 이 폼을 제 생각에는 세계 매매 계약의 90% 이상은 NSF라고 합니다. 저희가 노르웨이지안 세일즈 폼을 줄여서 NSF라고 하는데, 이 세일즈 폼 2012 폼을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식이고요. 계약서는 메모랜덤 오브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저희 회사 이름도 MOA 쇼핑인데, 이게 MOA, 메모랜덤 오브 어그리먼트의 준말로 계약서를 좀 많이 만들어 보자고 MOA 쇼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계약서는 일본 양식이 있는데요. 일본 선주들은 일본 양식을 많이 고집을 하고, 한국 바이어들이 일본에서 도입할 때는 니폰 세일즈 폼을 많이 쓰는데, 뭐 내용상으로는 NSF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한국에서 한국 선박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 계약서는 뭐 쓴 경우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선 매매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뉴빌딩이나 아니면 데모 세일에도 결국은 NSF 2012를 표준 계약서로 해서 뭐 어디셔널 클로즈를 추가를 하든지 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통상 보면 선박 매매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있다 그러면요,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갑은 조금 우월한 위치고 을은 좀 그 약한 위치라고 한다면, 뭐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 고지고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용선주보다는 선주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선박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바이어보다 셀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뭐 바이어들이 이 표준 계약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추가 조항을 삽입을 해서 그런 불평등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해운회사는 최적의 선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조를 하든지 아니면 중고선 매입을 하든지 선대를 확충하고, 또 필요 없을 경우에는 중고선을 매도를 하든지 해체선으로 매도를 해서 선대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 개별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세계 상선대 5% 내지 10%가 1년 동안에 매매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운송 계약을 맺은 선박들은 뭐 신조부터 나중에 고철로 해체 매각할 때까지 매매하는
빈도수가 떨어지고요. 일단 스팟 마켓, 그러니까 그 장기 운송 계약이 아니라 단기 운송 계약을 하는 선박들은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중고선 거래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뭐 취급 실적을 보면 대략 10척을 판다 그러면 그중에 3척은 벌크선이 되고요. 탱커선이 한 3척, 컨테이너선이 2척, 그다음에 여객선이나 롤러선이나 아니면 다른 특수선이 한 2척. 이렇게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잘 스프레드가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한 10년 전에 S&P를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는 일본에서 신조한, 건조한 중고 선박을 일본 해운회사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면 한국 중견 중소형 해운회사에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10년산 선박을 10년 정도 쓰고 설령이 한 20년 되면 또 그 선박을 중국이나 동남아 바이어에게 많이 매각 중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본 선주들이 10년 돼서 선박을 파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선주들 감가상각 기간도 20년 정도로 늘어나고 20년 정도 그 오래된 배를 한국 선주가 살기에는 너무 오래된 배여서 저희가 조금 일본 선박을 중개하는 빈도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선주들은 일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경우가 힘드니까요. 요즘은 중국 조선소에서 많이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중형선입니다. 여기서 뭐 한국 조선소에서 그 신조를 많이 하는 대형 선박들은 한국 조선소에 바로 발주를 하고요. 저희 같은 S&P 브로커들이 주로 중개하는 중형선의 경우에는 한국에는 중형선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신조 발주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선 매매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해운회사의 선대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신조 발주의 경우에는 최소한 발주에 2년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고선 도입은 일단 중고선 도입 계약을 하면 2, 3개월 만에 도입을 할 수 있으므로 바로 필요한 선박 확보에 용이합니다. 중고선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용선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용선으로 도입하면 중고선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웅크타드에서 발간한 핸드북을 보니까 세계 신조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종은 벌크선 계열이 40%, 탱커선 계열이 30%, 그리고 선주 분포는 아시아 선주가 50%, 유럽 선주가 40%. 지금 해운국 순위는 데드웨이트 선박 기준으로 그리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독일, 한국, 노르웨이 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체는 호철로 해체하는 데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 90% 이상을 해체를 합니다. 이제 국가별 선박 도입 특징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위 세계선대 1위 국가인 그리스는 불황일 때 저가의 한국이나 중국에 신조 발주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시로 그 선박을
발주한 선박을 운항하다 매각하여 매각 수익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사의 경우에는 뭐 요즘 얘기하는 국유국운,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서 자국 운송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뭐 저희 같이 중고선 매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큰 선박보다는 중소형 선이 많은데, 중소형 선은 아직 중국 중소형 선사들이 일본이나 한국산 중고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소는 뭐 큰 선박들, 뭐 벌크선은 요즘 거의 없죠. 탱커라든가 LNG라든가 컨테이너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뭐 다양한 선박을 뭐 대형, 중형, 소형을 할 것 없이 많이 건조를 하고 있어서 저희 한국 바이어 입장에서도 일본에서 아직까지 중고선으로 도입할 만한 선박들은 많이 있고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계 선대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뭐 중대형 선사들은 한국이나 중국에 신조 발주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고선 도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때때로 도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중소형 선사의 소형 선박일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발주하려고 하면 신조시에 발주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금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중소형 선박을 건조할 한국에 조선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신조를 하든지 아니면 중고 선박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때 저희가 중고 선박을 구입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보는 조선소의 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대형 조선소는 고부가 대형 선박 기성복 찍어내듯이 잘 만들고요. 그리고 뭐 자체 영업을 많이 해서 외국 바이어들과 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중소형 조선소는 일단 그 고객들 니드에 맞는 다양한 선형의 선박을 많이 건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대형선이든 소형선이든 보편적 품질의 단가 경쟁력이 높은 선박을 많이 건조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신조에 대해서도 이 브로킹을 하긴 해야 되는데 크게 많이 하진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박매매 계약서에서 중급법은 일단 그 NSF에는 런던에서 잉글리시로 사용하게 이렇게 표준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SF를 쓰면 지금도 잉글리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중재 장소는 런던이 뭐니까 싱가포르로 바꾼다든지 조금 바꾸는 경향이 있고요. 이걸 그 뭐 한국법 서울에서 중재한다 이렇게 선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뭐 국내 셀러 바이어끼리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선 도입 절차는 이렇습니다. 대상선을 검색하고 검선을 하고 그 선박 가액을 평가를 하고 오퍼를 하고, 그래서 계약이 되면 인수를 하는데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선박 검색은 뭐 인터내셔널 브로커들 간에 그 매각 가능한 선박은 그 리스트는 항상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 공유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퍼처스 인콰이리 이런 선박을 사겠다는 그 인콰이리가 있다고 하면 또 브로커들끼리 찾아서 보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 선박을 검토할 사항은 뭐 선박 스펙이고요. 그 다음에 도면,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선급 보고서, 그리고 이 배가 언제 어디서 인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성과가 얼마 되는지, 이 정도를 봐서 그 적당한 선박이 있으면 일단 검선을 가게 되고요. 이게 중고 선박이라는 게 신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퀄리티 자체가 거의 균일한데, 이 중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메이커 기기를 이용해서 건조된 선박이라도 선주들의 관리 수준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검선을 하는 게 좋고요. 뭐 검선을 못할 경우에는 제3자 검선 회사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검선을 웨이브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선을 하지 않고 선박을 사는 경우는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일본 선주 선박은 검선하지 않고도 삽니다. 그 이유는 일본 선주들이 관리하는 선박 상태가 그만큼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는 일본 선주들도 관리 선박들도 이렇게 컨디션이 나쁜 선박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뭐 지금은 호황기지만 몇 년 전까지 불황이 한 10년 이상 되니까 일본 선주들도 관리 비용을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 이게 선박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 컨디션이 나쁜 선박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 소위 말하는 동남아 중국 선주들 배는 일단은 선박의 일정한 관리 수준이 미달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해운 1위 국가니까 그리스 선주 배들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뭐 대체로 선박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주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S&P에서도 승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승급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 아이악스, 그러니까 11개 국제승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승급을 비롯한 11개 승급에 등록된 선박은 대체로 선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저희가 보통 믿고요. 이거는 그 NSF 폼 중간인데, 여기서도 보면 그 검선은 뭐 검선도 하지만은 선박 클래스 레코드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선박 도입하기 직전에 선저 검사를 할 때도 승급에서 승인한 다이버를 써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승급 검사관의 판단을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컨디션 온 딜리버리라 해서 그 선박 인도 시점에 배 상태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검선할 때랑 이 선박 상태가 동일해야 되고, 뭐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이 클래스가 성급 지적 사항 없이 유지돼야 되는 조건은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건 뭐 여담인데, 우리 한국 성급은 좀 많이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S&P 브로커의 큰 역할은 선박 가액 평가이고요. 이 가액 평가는 성과는 결국은 매각할 때까지 운항 수익 더하기 매각 시의 잔존 가치, 이게 성과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운항 수익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과는 프레이트 마켓, 그러니까 운임 시장에 많이 민감하고요. 일단 뭐 운임 시장이나 차터링 용선료 하이어 레이트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오를 때는 배를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조 발주를 한다 그러면 자매선을 여러 척을 발주를 하는데, 성과가 오를 때는 뭐 보통 시장에 한 척만 나옵니다. 그러면 10군데 바이어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10군데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바이어만 살 수 있으므로 선박을 구입하기에 경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성과가 많이 오르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저희 한국에 있는 바이어들 중에 개인이 오너인 회사들은 일단은 뭐 그 디시전이 빠르니까 일단 그 오너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성과가 계속 오른다는 판단하에서 선박을 많이 매입을 했고요. 중고선을 많이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룹사라든가 아니면 국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한국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회사도 피더슨을 좀 사겠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그 베팅이라 그러죠. 어쨌든 오파를 하면 배는 한 개가 나왔는데 바이어가 10곳이다 하면 결국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유회사라 그러면 뭐 나라의 승인을 받고 올 때까지 이 배가 시장에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구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성과 내릴 때는 일반적으로 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벌커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프레이트 마켓이나 용선료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과는 많이 내려가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 부진 기간입니다. 벌커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커선은 거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테이너선, 벌커선을 많이 매수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회사를 통해서 도입한 선박이 작년에 8척인가요? 8척이었는데 컨테이너선이든 벌커선이든 작년 도입 금액에 비해서 지금 성과 밸류를 이밸류에이션해 보니까 뭐 2배, 3배 정도 다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하지 말라고 일단은 추천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 같은 중개인이 추천을 한다고 해운회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굳이 의사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직 시점이 아니고 지금은 언제 선박을 살 건지 검토만 하고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벌커선, 컨테이너선하고 다르게 탱커선은 지금도 성과가 많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박 매매 이 선박을 이제 살려면 뭐 오퍼를 내고 내고를 해서 사게 되는데요. 뭐 펌오파, 그다음에 그러면 셀러가 카운터 오파, 그래서 계약 조건이 합의되면 니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MOA가 작성이 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9시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좀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오파, 작년에 저희가 오파를 올해 오파했던 양식인데 뭐 이런 선박이 있고요. 그럼 이런 선박에 대해서 가격을 1,400만 불에 오파를 했는 거고, 그다음에 인도 장소는 부산에서 이걸 레이켄이라고 하는데 뭐 4월 15일부터 5월 15일 안에 배를 인도에 달라 그런 오파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계약서가 맺어져서 선박을 인수를 하게 되면 클로징 그러니까 잔금을 치른다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도 저기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국제 로펌에서 많이 클로징을 하고요. 한국 로펌에서도 최근에는 셀러가 한국 셀러일 경우에는 가끔씩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서류 이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사장님, 예,
예, 여기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제가 예, 꼭 예. 중요한 거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배를 아까 그뭐 예. 1,500만 불이면 150억입니까? 그거 하나 팔면은 진짜 얼마 10%면은 1억 5천 받나요? 예, 그 아니, 정도 수수료 됩니다.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 이게 법인세를 내나 뭐 어떻게 그게 아, 처리되나요? 그 외국을 받으면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없어요. 그 통상 아까 말씀드린 같이 브로커가 한 군데가 낀다 그러면요 1% 정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또 브로커가 두 군데가 낀다고 그러면 셀러 브로커 1%, 바이어 브로커 1%에서 2%그 성과의 2%는 중개 수수료로 부담을 셀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예, 이 외국 그 뭐 셀러부터 수수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 그 예.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게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저기 뭐 그 나중에 그 법인세로 뭐 법인세. 저희 예. 예, 수익에서 저희 그 비용 공제하고 남는 예.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일반 상법상 법인하고 같습니다. 아, 그 세율에 법인세로. 따라 가지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명호 선장님 좀 일본 사정 좀 말씀해 주시고 신용경 그 고모님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신용경 고모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신용경 고모님 계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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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중개업에 대해서 지금 MOA도 그 많은 중개업체 중에서 한 군데고 사실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중개업이 상당히 활성화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특히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국내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다 중개업이 몰고 됐어요. 근데 아까 저기 이재근 사장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중개업, 특히 이제 브로커라는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치 평가가 하락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실 이 브로커라는 게 말이 브로커지 팔방미인이 돼야 됩니다. 우선 법을 알아야 되고 선박 구조를 알아야 되고 항해수를 알아야 되고 그 항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선원의 특성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보를 알아서 선사들한테 제공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누가 뭐 퇴직을 해서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 중개업협회의 사정을 보면은 현재 그 일도 해운의 염정호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뭐 거의 10년 이상 회장을 계속 맡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협회 자체도 열악하고 근데 사실 평가가 왜 절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클락슨, SSY, 뭐 뻔리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잘 알죠. 잘 알죠. 거기 사실은 클락슨도 태생이 이 브로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도 되고요. 근데 그런 역할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보시는 그 KOBC 리포트에 보면은 그 각종 지수들이 나오고 현 상황의 해운의 현황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거기 뒤 백그라운드에는 우리나라의 해운 중개협회 회원사들이 다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인식 제고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인식 제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실 아까 이재근 사장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중개업에서 많이 쓰는 90% 이상 쓰는 노르지안 세일즈폼 그 다음에 그 니폰 세일폼 쓰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큰 문제가 발생됐던 게 그 코비드 때문에 사실 아까 저기 순서를 스텝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는 검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수하기 위한 인수 선언이 먼저 또 그다음에 확정이 계약이 되고 나면은 인수 선언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제 바이오 쪽의 선언이 또 올라가겠죠. 탑승을 하게 되겠죠. 이런 어떤 세 단계 있어 가지고 그 선원들 또는 검선하는 그 인력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선박을 인수도를 할 때에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하자. 우리는 한국에서 하자. 근데 한국에는 외국 선원이 못 들어옵니다. 뭐 그런 문제. 그러면 배를 끌고 그 외국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됐고, 또 인수도 하는 과정에서, 검선하는 과정에서 그 코로나에 감염되는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이재근 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과연 그런 어떤 지금까지 문제가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연 니폰 세일즈 폼이나 NSF 2012 쪽에서 수용을 했는지, 라이드로서 수용을 했는지, 그런 차원을 좀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걸 법적으로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예, 예. 시간 남으면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은 같이 답변 받도록 하는데요. 우리 일본에 계신 강명호 선장님, 좀 일본의 그 S&P 브로커 세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근 사장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뭐 시세나 이런 동향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S&P 시장을 잘 알지는 못하고요. 알고 있는 일본 선주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일본의 중고선들을 한국에 있는 중소형 선주들이 사간다는 내용과 요즘에는 일본에 있는 국내선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많이 팔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좀 큰 선주들을 좀 알아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들었고요. 요즘에 저희 와이프가 넷플릭스를 참 많이 보는데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 이런 곳에서 고급 부동산을 중개하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인기도 많고요. 거기 보면은 중개인들이 뭐 100억 정도 하는 집을 사고 팔면 1%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재근 사장님께서 이렇게 큰 비싼 배를 매매하시면 1%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되고, 저는 이제 선박 S&P 검선을 하면서 아까 3,500불 정도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비용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도 정말 이런 브로커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선주들 배라고 잘 돼 있다고 꼭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검선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쭙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을 사고 팔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춘희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비용이 오고 가는 선박 매매라는 선박 브로커들은 어떤 자격 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뭔가 자격 증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뭔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브로커가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주 회사에서도 아까 4%,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 조그맣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큰 포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에서 선박 브로커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뭔가 경쟁력이 있는지, 물론 조선이나 해운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선주가 적은 시장의 나라에서 선박 브로커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선박 브로커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 모임에 계신 많은 분들이 톤내지 프로바이더, 선주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창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지만 개개인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모디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쪽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선박은 물론 그 선박 매매 대금이 크기 때문에 한 개인이 그 선박을 사기는 힘들지만, 비트코인도 값이 비싸니까 1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고 뭐 0.001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선박에 있어서 소유권을 그렇게 개인이 사지 않았고, 제가 100만 원이 있으면 뭐 이 선박에 대해서 100만 원만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도 그거를 개개인의 쪽에서 팔아서 이제 개인에게 그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돈을 나눠서 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해양 레저 그리고 마리나 요트 산업이 팽창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현재 뭐 중고 요트 매매 시장에서 선박 브로커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지, 또 이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근 사장님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저기 이재현 사장님 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예. 주시고요. 다음 프로그램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토론 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신종경 부사장님 말씀하신 여기 팬데믹 때문에 이제 딜리버리가 지정된 약속된 장소에서 그 시간에 인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그 계약 조항은 아직 표준 계약서에는 뭐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라이드 클로즈로 코비드 클로즈를 삽입을 해가지고요. 그 만약에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이 배를 인도를 못할 경우에, 즉 이게 셀러 선원이 하선을 못하든 아니면 바이어 선원이 승선을 못하든 그 경우에는 그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은 오펙스를 계산해 가지고 서로가 그 반반씩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동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캔슬링을 놓쳤다 해서도 그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이런 그 어디셔널 클로즈를 많이 삽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뭐 신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답변이 정도 됐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명호 사장님 말씀하신 일본 배 검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일본 배가 그래도 가장 믿을만 하지 않느냐는 게 통상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박 매매 중개인은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는데, 선박 매매 중개인은 그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상법상 한국 회사면 중개업 등록을 하면 누구라도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분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럽 선주들 같으면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게 변호사들이 다 리퍼링을 합니다. 변호사들이 다 리퍼링을 하고 거기에 뭐 수정돼야 될 문구를 수정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을 할 것 같으면 다 변호사들이랑 상의를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변호사 역할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P 브로커가 뭐 변호사만큼 알고 법률 용어에 대해서 그것도 영문으로 워딩을 작성해 가지고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이렇게 내고를 해서 좀 이걸 디펜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기대를 하는 중소형 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저선이나 뭐 마리나 이런 쪽은 저희가 뭐 취급을 하지 않아서
그쪽은 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 사장님, 저기 한 예. 10시 반경에 우리 다시 한번 좀 토론 좀 할 테니까요. 다치지 말고 좀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 예,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재원 사장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선우 조교 아까 그 한원희 총장님 인사 말씀 지금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한원희입니다. 바다, 저자, 그리고 전문가의 만남, 공부 모임 개강 제 95차, 96차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강생, 수강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계신 김인현 교수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인현 교수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물론 김인현 교수님은 제 대학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또 제가 2002년 우리 목포해양대학교에 처음 교수로 임명되어 올 당시 이미 김인현 교수님께서는 우리 목포해양대학교의 선배 교수님으로 공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선장 출신 교수, 공부하는 교수로 명성을 날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런 공부 모임을 위해서 김은현 교수님께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그 노고는 우리 바다와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96강 발제자로 나오신 고석규 전임 목포대학교 총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저와 함께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목포포럼이라는 시민사회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역자학사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목포의 격을 높이고 목포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아직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하신 해양산업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문,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이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일궈놓으신 해양 강국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는 그 해양 강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해양 미래 인재 양성에 매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공부 모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우리나라 해양 강국을 유지하고 해양 미래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